자, 그러면 이제 그 소련과 동유럽을 볼게요. 자,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 뭐라고 부르냐, 소련은 위대한 예국적인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거기에 스탈린 독재 강화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중국 중시 정책을 내서, 뭐냐면, 그, 농업을 희생시켰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간에 다음 장에 후르쇼프 정책을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잠깐만 몇 줄 보냐면 다음 장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소련과 동유럽의 새로운 시대의 동이 트는 듯 하였다. 개혁과 병역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된 것이다. 스탈린 후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스탈린의 정치적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와 증오에 사로잡혔고, 그리하여 비밀경찰 책임자인 베리아를 체포하여 사살했으며,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를 많이 폐쇄했다. 경제 면에서는 농업 생산의 정체와 소비재 부족이 부각이 됐고, 외교정책 면에서는 스탈린 공격적인 외교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반격과 서유대 유대 강화를 초래하여 소련의 고립과 봉쇄를 자초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의 정도에 따라 범위에 대해서 후계자 의견이 갈려졌다. 최소한의 변화를 중시하는 몰두프의 보수파를 두고 그 주요 사항의 개혁을 주장하는 강보 출신의 후르쇼프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후르쇼프의 개혁은 탈스탈린 정책부터 시작되었다. 그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이 수천 명의 충실한 공산주의자들 살해하고 시틀러를 믿는 나머지 국방을 소홀히 하였으며 개인 숭배를 노력했다고 공격했다. 그 결과 공산당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전과 달라지고 경제에서도 인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원을 중공업과 군수사업부터 소비재 생산과 농업을 전환시키고요. 예,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매우 낮은 수준까지 1960년대 개선되고 향상되기 시작했다. 70년에는 1950년에 비해 2배의 식량, 3배의 의료, 12배의 일상용품을 소련 인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부유한 서유 국가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동유럽 국가들보다 낮았다. 자, 탈스탈린 정책은 문화적 자유와 갈망을 했던 예술가 지식인을 크게 공부시켰다. 볼게 있는데 이때 활동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솔제니치 있죠. 예, 솔제니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집필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팔스타니아는 소련 외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크루시초프는 자본주의와 평화 공존을 내세웠다. 그래서 1955년에 미국의 아이제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이스타 주권을 중립의 조건으로 회복시키고 티토와의 하야하여 냉전의 완화는 조짐을 보였다. 한편 스탈리아 정책은 동유럽의 위성국가들 방향에 자극했다. 1950년 폴란드에서 발생한 노동자 폭동은 스탈린적 당 지도부를 축출하고요. 1949년 수청되었던 고물카를 지도자로 복귀시켰다. 1956년 헝가리에 일어난 학생과 노동자 정치의 봉기는 소련군의 철수, 일당 지배체제 폐지,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소련은 군대를 동원하여 부다페스트에서 모든 저항을 분쇄했다. 그리고 1962년 8월 동독정부는 서독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서 베를린 사이에 유럽의 양분의 상징인 장병을 구축하고 냉전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카스트의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자, 이런 대외 정책의 실패 후 후르쇼프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했고 소련의 생활 수준은 서유럽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후르쇼프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후르쇼프는 이제 실각되고 보수파인 브르제네프가 이제 등장했죠.
보여주연합부는 이제 일종의 제한된 탈스탈리니스트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은 탈스탈린화 정책이지만 그것이 이제 예전에 후르쇼프처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약간 벗어난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서 공산당의 결속과 독재권을 강화하고 동유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었으며 소련 내 지식인의 탄압을 다시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1968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개혁이 당해서 스탈린 주의가 추방됐고 1950년 수청되었던 두부체크가 집권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의 교육을 받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나 진정한 사회주의는 개인과 자유민,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상주의적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누가 고르바초프도 같이 내걸었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두 번째 건 검열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중앙의 엄격한 관료주의적 개혁과 통제 대신에 노동조합, 관리자 및 소비자에 위한 결정을 맡기려고 했다. 두 번째 건 바르샤바 조약을 충성을 표명했으나 그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개혁은 강경파의 큰 위협이었고 주변 위성국의 큰 미친 영향에 염려스러웠다. 요거 표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걸 나중에 누가 또 써먹었다고요? 고르바초프가 써먹었죠? 예. 그래서 보여자는 F는 1968년 8월에 소련군을 중심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50만 명을 동원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두보체크와 그의 동조자를 체포하여 개혁 이전의 사태를 복귀시켰다. 그래서 그 앞에 프라하의 몸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의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거 기억을 해요. 이걸 브레제네프 독트리 또는 뭐라고 하죠? 제한주권론. 각 국가의 주권은 사회주의 전체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동유럽 위성 국가들 소련 통제에 묶어두려고 했다. 자, 체코 사태 후에 이제 소련에서는 스탈린 체제로의 복귀 형상이 뚜렷해졌다. 다만 1인 독재 대신에 집단 체제가 도입되었고 통제 없는 공포 정치가 완화됐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평화 공존 자세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후 유럽사의 문화 그냥 보세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됐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볼게 뭘 또 보냐면 여기에서 핵폭탄 이건 좀 보고 넘어가야 돼. 원자탄. 그래갖고 그 당시 1939년 8월 상대성 이동의 재창자인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원자탄 제조를 결정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 이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계 대학과 연구소 거대한 연구계획 맨하탄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뉴멕시코 항무지에 그렇게 이제 해갖고 로스 알라모스 연구원을 만들고 오펜하이어를 뭐냐면 데리고 와서 집중해갖고 뭐냐면 핵폭탄을 만들어요. 맨하탄 계획에 따라서 두 개의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국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소련도 만들고 중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다 만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각은 그냥 넘어가고 사회변화에서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볼 건 없어요. 여기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좀 부각됐다. 뭐 이 정도? 네. 그 복지국가 개념 좀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쭉 해서 복지국가 내용이 나오고요. 학생운동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뒤에 보면 유럽에서 68년에 일어난 게 있어요. 이걸 68혁명이라고 하죠. 68혁명. 요거는 좀 약간 좀 불필요했어요. 68혁명 여기. 60년대 들어가면 미국의 대규모 학생항의 운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68년에 프랑스 대학생 봉기가 있는데 이걸 68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68혁명의 특징이나 뭐 미국의 학생운동 60년대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뭐 수정자본주의라 해가지고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이런 개념들이 너무 이제
국가가 개인의 문제에 간섭을 한다. 개인의 문제에 간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왜 개인의 문제를 간섭하냐? 이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문제에 손을 떼라. 내가 뭔 짓을 하든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일종의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비슷하면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한다면서 이제 386이나 이렇게 굉장히 S세대나 거기까지 되는데 9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좀 성향이 바뀌었죠. 그 민주화에 반발해갖고 일베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 비슷하다고 그러죠. 윗세대 기성세대가 강조한 걸 반발한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 강조했는데 너네들은 뭐 복지국가니 뭐 수정자본주의 계획경제는 하면서 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쳐부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경제적으로 표출된 것이 뭐냐면 신자유주의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자,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68년 프랑스 대학생 봉기였다. 처음에는 파리교회의 신설대학인 낭테르 대학에서 교육과 가정 변화와 대학 운영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학생 소유는 곧 파리 중심가의 소르보노에 확산되고 대학 건물의 점거, 대학 접수로까지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제가 격심한 충돌이 거듭되었다. 급기야 급진적인 학생 운동가들은 산업 노동자들 지원을 요청했고 신중한 노동자 조합 간부들이 충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자들이 이에 호호의 파업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드고의 제5공화국까지 붕괴 직전을 몰고 갔다. 드고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하고 개혁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다. 가격과 학생 봉기와 노동자의 파업을 놀랐고 공산주의 유업에 겁먹은 국민은 법과 질서의 회복을 원했다. 결국 드고는 선거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대학생들의 작은 혁명운동에 붕괴했다. 드고는 1969년 사소한 문제로 대통령직에 사임하면서 제1차 1년이 지나지 않고 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68혁명 학생운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성해방도 뭐 중요하긴 하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회과학 사상과 사상학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케인즈 이론은 좀 보시면 될 건데 뭐 여기는 우리가 경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쭉쭉 넘어가고 문학과 예술은 관심 있는 사람들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위기 같은 게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계속한 유럽은 1970년대 들어와서 경제 발전이 중단되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첫째 요인이 전후에도 국제 통화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와 금간의 태안성 산실로 해서 국제 통화 체제화였다. 미국과 영국은 브랜드 우주협정,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 외에도 가트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설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성립된 것이 뭐냐면 종전에 금태환 제도를 다시 복구시키는 거야. 그래서 금태환 제도를 확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정해진 게 뭐냐?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를 삼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네. 미국 달러를 일종의 금태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원칙이 뭐냐? 미국의 달러는 금과 동등하다. 전제에 1온수당 이하 35달러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35달러, 정확하게 7달러 정도 가져가면 그에 해당하는 뭐 금을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에 예전에 금태환 집회 때 그 발행된 태환권에는 거기 적혀 있어요. 뭐 7달러 가져가면 뭐 얼마 좀 교환해 주겠다 적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태환 제도가 마련됐다. 금태환 제도가 그러나 마샬 개혁부터 방대한 외국 연주와 미국민의 외국의 가소비가 누적되면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금 보유량이 11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됐고 유럽은 500억 달러 축적했죠. 반대로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국 적자가 빠지니까 그에 해당할 만큼의 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유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서독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나 영국 이런 특히 서독으로 많이 갔어. 서독. 그래갖고 서독이나 프랑스 이런 것들인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의 그 뭐냐면 달러를 받으면 무조건 쪽으로 가갖고 뭐냐 금을 바꿔가.
서독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바꿔가는데 프랑스 두 곳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단 받아갔잖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뭐냐면 미국의 그 중앙은행 가고 달려가 돈 달라고 금 달라고 해서 금을 가져가요.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 금이 미국 갔잖아. 다시 금이 프랑스 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참가되면서 또 전비를 많이 하니까 더 이상 태안 집회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야.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 미국의 매각을 금지시키. 이게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와도 이제는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태안 집 제도를 폐지시킨 거죠. 이걸 이제 경제적 닉슨 쇼크라고요. 1972년에 일어난 거죠. 어, 그래서 고종강연제가 포기됐어. 그리고 태안이 이제 뭐냐면 제도가 폐지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달러는 독일의 마르크에 비해서 이제 가치가 더 하락이 됐죠.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바뀌고,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미국은 그 대안으로 어떤 식으로 했죠? 이걸 오일 달러로 극복을 했죠. 그래갖고 오일을 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갖고 오일 살 때 그 결제를 뭘로 꼭 미국의 달러로만 하도록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군사적 원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미국이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 제1산유국이니까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다 뭘로 하는 거야? 달러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달러가 어디에 집중돼? 중동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 5일 달러. 그걸 벌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가서 열심히 그 예전 할아버지 세대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 적게 갖고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달러가 양적 완화 정책에서 막 찍어내도 그냥 계속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달러의 가치는 어디와 등가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일 쇼크죠. 그래서 이제 두 차례 거쳐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내용 아까쯤에 설명을 했고요. 네, 쭉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변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거 예전에 되게 강조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통합사회 할 때 요거 맨날 외우고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서관계 변화 보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아일랜드 공화국 IRA가 테러 전술 하죠. 뭐 때문에 그러죠?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예, 아일랜드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게 신흥 공업국가 요즘에 강조되지도 않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여기 브렌트가 3인당 정권을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1920년대 이래. 1920년대 이래는 무슨 말일까, 이건? 3인당이 정권을 장악했던 게 언제죠? 독일혁명 이후죠.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바이메르 공화국 이래도 이제 그 3인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3인당의 블렌트는 동방 정책을 내는데, 이제는 서방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쪽이 아니라 독일 쪽이나 그 동독이나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간의 평화와 화해를 모색했다. 1970년대 초 브렌트는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무역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소득에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뭘 원칙이 파기됐죠? 할슈타인 원칙이 파기됐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 중에 하나가 맺어질 경우에는 소독은 만약 동독이 맺어질 경우는 소독은 소련을 제외하고는 다 외교 단절이다. 이게 할슈타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북한하고 외교 관계 맞은 나라고 외교 안 맞았어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예. 지금 그런 나라가 또 있죠. 중국.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다 보니까 대만하고 수교를 맺는 나라하고는 국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과 국교를 할 때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대전의 결과 폴란드와 소련에게 양도된 독일의 동부 지역들 그 오데드 나이세스 강을
그래도 인정한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972년에 베를린의 형사유의협정 그리고 동소동의 사고 승인 내용이라는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결국엔 서방 국가들이 동독을 승인하고요. 1973년 동독과 서독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그 전에 가입 못했어요. 왜냐면 동독이 신청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서독이 신청하면 그 소련이 반대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 빗독걸림 했군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거기 그 80년대까지는 그 유엔에 가입 못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그 누구야 물태우라고 부르는 노태우인가? 예, 노태우 때 북방정책, 북방외교 하면서 그때 이제 가입을 한 거야. 그때 노태우가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 튄 것 같아. 남북관계라든지 어떤 외교 정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브렌트의 동방가의 하해 정책과 닉슨의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철수는 냉전의 긴장 완화, 이걸 데탕트라고 하죠.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1979년에 헬싱키 협정을 이어졌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소련, 그리고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35개국 회원국이 설명 헬싱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다. 이거 외워두세요. 하나는 유럽의 현재 국경선을 상호 인정하고 이를 무력이나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 병행해서 안 되고요. 이는 주로 서방과역은 소련 및 동유럽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련과 동유럽으로 하여금 인권과 정치 사상 및 사상의 자유를 시인하는 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헬싱키 협정은 서방 세계와 공산권의 영토 보존과 인권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요 앞부분까지는 두 가지 내용, 그 뒤에는 요거 헬싱키 협정 의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실제 상방의 타협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는 공산 측에도 유리한 거, 이는 서방 측에 유리한 거죠. 각각의 주장을 내걸었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고요. 소련권의 이제 동태 과정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쭉 밑에 넘으면 이제 폴란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유노조 연대가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바이사에. 그래서 이거 있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당시 쭉 넘어가서 이제 소련의 해체 과정을 좀 볼게요. 자, 1882년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연루한 그 안드로노프가 와 그의 후계자가 각각 1년에 넘기지 못하고 연이어 사망하면서 1985년에 54세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이제 등장하죠. 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소련만이 아니라 동유럽 공산권의 혁명적인 변혁을 초래했고 나가서 세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신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 고르바초프는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심취한 소련의 생활과 제도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했고 대담한 그 개혁의 길을 나섰다. 그는 먼저 글라스노스트 정보 공개를 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다. 작가, 예술가, 영화 제작자들 하여금 자유롭게 그들의 창작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젊은층은 종전에 금지되었던 음악에 기울 수가 있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반체제자들에게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이주를 허용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했던 점은 심취한 경제의 부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었다. 그야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에 이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내세우죠. 개혁 정책. 그래서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축소하는 대신에 현장 공장 관리자의 결정과 책임을 증가시키고 공장 관리 노동자의 생산을 증대 도모하고 노동자의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그리고 또한 집단 농장을 폐지하고 잉여 농산물의 생산 시장에서 개인 농민의 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토지 임대도 가능케 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 부분은 예전에 기초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자, 그래도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사회 전체에 뒤흔들어 놓았으며 격렬한 찬반 유럽이 제기되었다. 개혁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과 더불어 개혁이 미온적이다는 불충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죠.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
정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88년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을 하고요. 공산당 서기장의 직책을 유지한 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예. 그래서 참고로 소련은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이건 대통령 상징적인 존재였고 공산당 서기장이야. 그래서 실권자들은. 그래서 왜냐면 소련의 원칙은 당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련 공산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 국가를 지배하는 그 시스템이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국방위원회장, 그냥 서기장, 그 당서기, 그다음 총리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석 그렇게 있는데 서기장이 상당히 높아요. 서열이. 물론 이제 국방위원회는 높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공산당 서기장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제를 취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련의 권력 구조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는 종전에 중앙 통제형 계획 경쟁을 지향하고 시장 경제 이행을 시도했다. 대의적으로는 냉전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 미국과 접근했고, 아까는 이제 트루프가 요즘에 깨고 있는 1987년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이 양국 간에 합의를 했다. 예, 몰타협정이라고 하죠, 이걸.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러나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순조롭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글라스노스와 페르스트크 개혁은 소련 내 각 공화국과 소수민주의 독립과 자유의 요구로 분출되고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됐던 리투아니아. 그래서 리투아니아 독립을 선언하니까 고르바초프는 경제를 봉쇄하고 발트 지역에 군대를 파견했죠. 근데 공화국의 독립 요구를 무력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제 기억을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신문에 보면 시민들이 그 손을 잡고 띠를 이으면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나온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를 지금 못하도 손을 잡고 와가지고 도로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공화국의 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억제할 수 없게 된 고르바초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공화국에 이양하는 새로운 연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나 1991년 8월에 공산당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 공화국의 대통령 선출됐던 예친의 강경한 반대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이때 이제부터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죠. 그래도 이제 고르바초프는 연방을 구하기 위해서 공화국 간의 어떤 경제 유대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않고 각 공화국의 독립을 허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결정되고 그리고 연방 대통령으로서 고르바초프는 사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르바초프는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네. 장수. 나 놀랬어요. 지금 80인가 90인가 그럴걸요? 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쿠데타가 실패한 후 얼마 안 가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독립했고 각국이 이제 연방의 독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11개 공화국, 독립국가 연합이 결성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요것도 예전에 한번 그 동독 붕괴하고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자, 동유럽의 소련 위성 국가들은 소련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심신잡게 자주 노선과 민주화를 위한 욕구를 분출시켰다. 50년대 폴란드와 헝가리, 60년대 말에는 체코슬라바키아, 80년대는 폴란드 자유노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련은 무력 개입으로 좌절되었고 1968년 두부 체코의 프라하 봄이 있죠. 그걸 계기로 소련은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불어제는 독트리로 위성국을 통제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 소련에서 글라스노스와 페라스트카가 진행되면서 위성국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요. 특히 1988년 7월에 폴란드를 방문한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 독트의 폐기와 위성국의 자격을 인정한 뒤에 그 위성국의 자주노선 추구와 민주화 운동이 노르와 같이 일어났고 1889년에부터 해서 1890년까지 그 거쳐서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체제가 일제히 붕괴되었다.
폴란드는 1988년에 다시 자유노조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공산당 정부와 협상 태세를 갖췄다. 그래서 1989년 2월에 원탁회담에서 양자는 현존 정치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반공산당 세력의 권력 공정을 인정했다. 그래서 폴란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헝가리가 있죠. 다음 주에 넘어가서 헝가리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 붕괴는 1956년 국민 봉기에 정통을 유지했던 민중의 뒷받침이 있었으나 실제 공산당 내부의 개혁파에 의해서 다수 수행되었다. 그래서 1966년 헝가리는 경제활동에 자유화를 비롯한 경제개혁에 나섰고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복수 후보제를 공산국가 최초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1968년 프라하범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브레즈네프 독재에 의해서 소련 통제가 강화되며 퇴색됐고요. 그래도 동유럽 공산국가부터 거의 유일하게 서유럽보다 유럽이 여행이 비교적 자유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동독 붕괴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동독 붕괴될 때 그 당시 헝가리 쪽의 국경선이 이제 열어지면서 헝가리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들어와서 서도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해서 이제 동독이 붕괴돼 나가기 시작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동독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설치됐던 철조망과 경비 장치를 철거하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갖고 이제 차대 장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동독이 있으면 그 밑에 헝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독일이 있고, 서도. 그래서 이 당시 헝가리하고 동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 이게 뭐냐면 철조망이 있었거든요. 못 넘었어. 근데 동독인들이 이제 헝가리 갔다가 여기가 뚫리면서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서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독의 인구가 뭐야? 급속하게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항복선을 해버리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독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결정이었다. 자, 그래서 9월에 헝가리 정부는 동독시민 출국을 허가한다는 서면을 발표했으나 이는 동독시민이 동독부터 헝가리로 그리고 헝가리 다시 오스트리아로 서독의 탈출 루트가 공식 보증한 셈이다. 동독 정부 급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체제 비판이 발전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동독을 보죠. 동독.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헝가리가 동독 시민에게 탈출로를 보장하는 조치는 동독 정권과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89년 10월에 장기간에 집권하고 있었던 호네크 서기장이 은퇴를 발표한 후에 동독의 동요는 멈추지 않고 반체제의 기세가 드높여 갔다. 10월 하순에 IPC 내에서 30만이 참가하는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요. 12월 초에는 베르린에서 100만 규모의 대대적인 궁중 시위가 벌어졌다. 드디어 1989년에 11월 9일 자정에서 동독의 공산정권은 베르린 장벽을 개방하고 모든 국경지역의 서독의 이주를 가능케 했다. 그래서 이는 독일 통일을 위해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래서 동유럽과 달리 동유럽의 다른 공산국가와 달리 동독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국 동독이라는 국가체제가 소멸된 듯한다. 그래서 1990년에 3월에 여당과 야당의 원탁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 총선거 실시의 결과 동독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동독이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때 이제 서방의 태도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서쪽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수상이 누구냐면 콜 수상이야. 콜. 배불떼기 아저씨 있죠? 이 콜 수상이 두 가지 업적이 일어났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유럽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독일 통일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 좀 유럽 통합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독일 통합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고.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콜 수상으로부터 막대한 원조 제공을 약속을 갖고 독일 통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이 쌍방에 이루는 것이면
그래서 서방 측의 설득을 위해서 독일 통일 승인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겠죠? 고르바초프는 콜스로부터 막대한 원조 제공을 약속받고 통일 동일이 나토에 잔류한 것이 쌍방이 이룰 것이라는 걸 서방 측의 설득에 받아들여 독일 통일 승인했다. 이 고르바초프가 상당히 그 동유럽과 그 소련 붕괴에 큰 공헌을 했어요. 물론 그 개혁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통일 전에 그 당시 4+2 회담을 하셨어요. 1+1이 아니라 4+2인데 4는 뭘 뜻할까요? 이건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그래서 2는 누굴 뜻하죠? 서독과 동독.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다자회담을 통해서 독일의 승인을 독일의 통일을 승인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독일이 통일했고 이게 1990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통일했어요. 자, 뭐 불가지아는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이런 날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만 좀 보냐면 루마니아만 좀 보면 돼. 루마니아. 이거 체코도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체코부터 볼게요. 프라하봄을 유린당한 체코슬라바키아 민주화 운동은 그 1977년에 헌장 77이라는 소수 지식인 중심의 인권 옹호 단체가 결성이 됐고요. 심취를 면치 못했다. 결성됐지만 심취를 면치 못했고 1989년에 인접한 폴란드와 헝가리 개혁의 영향과 경기 침체 체코슬라바키아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라하의 봄에 지도자였던 두보체크가 돌아오고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시기가 커지면서 그 당시 그 민주화를 위한 시민 포럼이 결성됐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죠. 현장 7치우가 시민 포럼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개혁 바람으로 공산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당의 지도적 역할과 교육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폐기하고 복수정당제를 도입하는 준비를 위해서 민주화 세력의 연립내각을 형성했고요. 공산당 독재를 종식시켰다. 그래서 1990년 6월에 실시한 자유선거에서 시민포럼이 공산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포럼이 우익화 경향이 강해지며 분열됐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연방권 체코슬라바키아에서 체코와 슬라바키아가 분리돼 나가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시민포럼이 정권을 장악하고 공산당에 몰락한 그런 혁명을 뭐라고 이제 하냐면 그 베벨 혁명이라고 해요. 예, 베벨 혁명. 베벨은 이제 그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옷 중에 하나죠. 예, 그래갖고 짧고 부드러운 솜털이 있는 고급 원단을 베벨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붙여서 베벨 혁명이라는데 이거 레드베벨도 있잖아. 레드베벨 외울 때 레드베벨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베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M 쇼핑몰 가가지고 거기 마니킹 보면서 거기 내가 맞으면 그 쇼핑몰에 옷을 맞으면 내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맞는 거야. 몸에 딱 맞아갖고 선물 사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이때 베벨 옷이었어. 네. 그래서 이 베벨 혁명 기억하실 때 레드 베벨 일단 기억하시고 제 여자친구 예전 여자친구 기억하시면 금방 쓸 것 같아요.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베벨 혁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루마니아를 볼게요. 루마니아. 자, 동유럽 변화의 가장 극적인 형태가 이제 루마니아인데 이 루마니아는 1989년 12월 헝가리계 주민들의 대변 작용인 복사의 영향에 따라 주민의 방황을 계기로 독재자 차우세스크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됐다. 이 차우세스크는 대단해. 이 사람은 그 뭐냐면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해서 인구를 그냥 뭐 낙태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를 뭐 5명, 5명에 6명 강제 낙태하고 애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났어. 근데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빈곤층 떨어지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았죠. 자, 하여튼 차우세스크 타도의 함성이 궁중 집회에 터져 나왔고 계엄령에 대해서 군의 명령이 거부하고 12월 22일 날 장갑차 민중과 더불어 대통령 관저가 접근되었다.
찰스코 부처는 그 부부는 헬리콥터 급격하게 간절 탈출해서 수도에서 약 1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착륙하였다. 그러나 곡 착포돼서 부국전선 평의회가 집행된 약식 군사 재판을 통해 유죄 언도와 함께 총살형을 집행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인데 그 기억나는 게 잡혀가서 이제 처형을 받기 전에 간단한 의료 진찰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왜 건강검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사람한테. 그래갖고 총살하고 나서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 차우세크 부부가 사형당한 그래갖고 이제 보여주고 그때 딱 근데 MBC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 귀에 독총장치가 걸려있다고 막 그 손깨끼 찔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총살령 집행됐다. 예. 그래서 이제 뭐 1990년대 그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북정부에 압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민법의 복수정당제나 시장경제 이행, 시민권의 보장을 규정했다. 근데 유고슬라비아 같은 게 이제인데 유고슬라비아 티토가 사라졌을 때는 나름대로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연방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티토 사후에 문제가 이제 됐던 거야.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1989년 이후에 유고 연방은 세르비아는 뭘 믿죠? 그리스 정교를 믿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르비아 남쪽에 몬테네그로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1차 세계 이전에는 발칸 동맹 국가 중에 하나였죠. 내륙 국가인데 조그만 국가예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뭘 믿죠? 여기는 카톨릭을 믿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인데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 그리스인데 마케도니아 아니에요. 여기는 불가리아 쪽에 이제 있는 마케도니아고 요즘에 북마케도니아라고 분명히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리스의 마케도니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이 뭐냐면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이죠. 이 지역이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지역인데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뭐냐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뭘 믿죠? 그리스 정교를 믿고 크로아티아는 카톨릭 계통이고 이슬람 교육인데 원래는 그 활동적은 같은 계통이에요. 근데 뭐냐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나눠지냐면 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세르비아가 들어와갖고 뭐죠? 대규모 인종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인종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엔이나 미국 이런 사람들이 계통 중재를 하고 뭐 개입을 하고 막 그런 게 하게 돼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게 뒤에 안 넘어가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그 뒤에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뒤에는 예. 그래서 최근에 유럽과 세계는 뭐 각자 보고 싶은 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간략하나마 유럽 현대사 부분을 주요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중국사를 할 텐데 중국사가 빠듯해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강의 교재로 해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중국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동계보다는 한의중이 좀 많이 나오니까 한의중 중심으로 이제 읽고요. 동계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발췌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중국사 좀 강독에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